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일 형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현금일 형성 자산이라고 한다면 3개월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통화나 타인 발행 수표, 요거는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꿔 쓸 수가 있으므로 현금일 형성 자산이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1년이에요. 1년 안에 현금화한다 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현금 및 형성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 만기가 3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형성 자산이 되겠고,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바로바로 돈으로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현금 및 형성 자산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에 2번. 이해되시죠? 자,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형성 자산은 얼마인가? 자, 당좌예금 현금 및 형성 자산이라 했고요. 보통예금 현금 및 형성 자산이에요. 자기합수표, 수표예요. 현금 및 형성 자산 맞죠?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3기 세비일이 만기니까 얘도 현금 및 형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일까요? 계산기가 계산 한번 바로 해볼게요. 그냥 다 더하면 돼요. 답은 127만원. 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은행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대변에 기입하여야 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당좌 차월을 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한테 우리가 빨리 갚을게 하고 빌린, 즉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바로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겠네요. 잠시 빌린 거니까. 따라 3번의 답은 3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에 어떤 이제 참견을 할 수가 있는 게 지분증권이고요. 채무증권은 갖고 있다가 왜 돈으로 받는 거, 이런 게 채무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맞는 얘기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채무증권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은 3번. 뭐뭐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장성이 있으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죠.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즉 시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5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볼게요.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하나로만 분류한다. 또 뭐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로만 분류한다 라고 하면 틀렸다. 예, 언제나 예외는 있잖아요. 뭐뭐 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 뭐 있어요? 아까 만기 보유 증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2번이 계속 읽을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대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답은 2번.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거고 시장성이 없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팔 수는 있는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 옳은 것은 5번의 2번. 자, 6번 문제예요. 다음은 주 고려개발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삼성가전 주식의 거래 내역이다. 만기에 주 삼성가정의 공정가치 시가가 한 주당 2만 원인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각각 얼마일까요?
단, 취득원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뭐냐면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6월 1일 날 매입 수량은 200주를 매입했고 한 개당 매입은 2만 원씩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옆에다 메모장을 띄워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6월 1일 날 매입을 200주를 했고요. 한 주당 금액은 2만 원. 그러고 7월 6일 날 또 200주를 매입을 해요. 근데 이때 단위 매입 금액이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18,000원. 자, 단가가 달라졌죠? 그러면 평균 단가를 뽑는 거예요. 그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럼 평균 단가를 뽑기 위해서 200주 여기다 따로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200주 곱하기 2만원 플러스 또 200주 곱하기 18,000원 늘 하고 지금 몇 주예요? 그럼 200주 플러스 200주니까 400주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기가 있으면 좋아요. 시험장에서도 계산기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계산기는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400만 원에 200주 곱하기 18,000원 하니까 360만 원. 그럼 760만 원을 나누기 400으로 하면은 한 주당 단가는 19,000원이네요.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한 주당 단가를 19,000원. 자, 한 주당 단가가 그래서 여기 계산이 된 거는 한 주당 19,000원이다. 자, 근데 7월 20일 날 150주를 팔았거든요. 150주를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22,000원씩에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7월 5일 날 150주를 파는데 한 주당 단가가 22,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얼마에 팔았나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0주를 팔았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죠. 원래 지금 단가가 얼마가 돼 있어요?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균 단가를 구하니까 19,000원이에요. 그러면 원가가 지금 얼마일까요? 19,000원 곱하기 150주가 나가니까 285만 원이 나갔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매출한 거는 얼마죠? 매출했다기보다 판매를 한 이건 얼마죠? 일단 이것도 적어 놓을까? 285만 원. 그러니까 한 주당 단가 19,000원에 곱하기 150주를 계산을 해보니까는 285만 원이 우리 일단 들어간 돈인데, 그러니까 빠져나간 그 단가인데 얘가 22,000원에 팔았거든요. 간단히 보면은 19,000원, 22,000원 빼기 19,000원에서 곱하기 150주 해도 나와요. 자, 22,000원에 곱하기 150주를 해보면 330만 원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거가 330만 원이래요. 285만 원짜리가. 그러면 처분해서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당연히 이익을 봤죠. 285만 원의 원가의 그 단기 매매 증권인데 우리가 33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니까 얼마 이득 받나 볼까요? 45만 원 이득 받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을 하면서 이익을 본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5만 원 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벌써 가세요? 자, 8월 10일 날 100주를 샀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100주를 사요. 그러면은 8월 10일 날 100주 한 주당 단가는 19,000원이래요. 단가가 달라졌나요? 단가 같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단가만 이제 19,000원이고, 그러면 주식의 수는 몇 주가 되죠? 현재는 아까 여기서 200주, 200주에서 400주가 있었는데 150주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250주가 있는 거죠. 그쵸? 250주가 있는데 100주가 더 더해졌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식은 300주. 그리고 한 주당 단가는 여전히 19,000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기말에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한 주당 2만원으로 됐대요. 자, 2만원이 됐다는 건 지금 19,000원인데 2만원씩이면 한 주당 만원씩, 죄송해요. 1,000원씩 올랐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씩 해서 300주잖아요. 그럼 얼마 늘었어요? 300곱에다가 1000을 해보면 30만원? 그쵸? $30만원이 늘었죠. 그쵸?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판매에서 는 게 아니라 기말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늘었잖아요. 이게 바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뽑아보자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45만원이 났고요.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를 내려보니까 이익은 35만원의 이익이 난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맞겠죠. 이해됐나요? 식이 좀 복잡해 보였긴 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동평균법에 대해서만 좀 알면 되는데,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주당 가격이 19,000원이 됐던 거고, 우리가 그 19,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22,000원에 팔았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주당 3,000원씩 이득을 본 거죠. 그걸 150주를 팔았으니까 계산해보면 아마 이 금액 딱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빼서 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차이 금액만 가지고도 계산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사들여 올 때도 보니까 19,000원에 사들여 왔으니까 단가가 달라지진 않고 수량만 달라진 상태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공정가치가 한 주당 2만원으로, 즉 한 주당 1,000원씩 증가했으므로 1,000원씩 300주, 그러니까 30만원을 이득을 받구나,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7번. 이게 계산식만 보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7번 내용 읽겠습니다. 주 영광은 제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 한 주당 2만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12월 31일 한 주당 시가는 25,000원이다. 주 영광은 제2기 1월 1일에 한 주당 3만원에 50주를 매각하였다. 2기 12월 31일에 한 주당 시가는 2만원이었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자, 이건 회계 처리를 한번 쭉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7월입니다. 7번 문제. 1월 2일날 단기적인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현금으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일단은 주식이 들어오죠.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한 주당 2만원인데 100주니까 200만원, 밑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현금으로 취득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200만원,
요렇게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한 주당 시가가 25,000원이 됐대요. 원래는 한 주당 2만원이었잖아요. 얼마씩 증가했어요? 5,000원씩. 5,000원씩 100주가 증가하면 얼마 증가했을까요? 50만원이죠. 그쵸? 그래서 주식이 그만큼 늘어야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원 늘면서 대변에 얘가 왜 늘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본 거죠. 시가가 는 거지 내가 처분해서 는 게 아니니까. 50만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보니까 1월 1일 날 한 주당 3만원에 50주를 매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우리가 팔았어요. 매각을 했거든요. 다음 연도 1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이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원래 얼마짜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요?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현재는 25,000원이었고 이 25,000원짜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50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5,000원짜리가 곱하기 50주면은 금액이 125만원. 단기 매매 증권은 125만원이 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한 주당 3만원에 50주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에 곱하기 50주 하면은 150만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각할 때 뭘로 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150만원이 생겼을 거고요. 그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125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득 봤죠? 이거는 무슨 이득이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죠. 25만원을 이득을 받네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때 12월 30일 날 이미 시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25,000원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주당 가격을 여기 있는 2만원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안 돼요. 25,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잘못 봤다면 이게 이제 틀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게 12월 31일 날 한 주당 시가는 2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12월 31일 날 한 주당 시가가 2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이때 원래 25,000원이 됐던 게 2만원으로 내려갔으니까 5,000원이 깎여요. 지금 몇 주 남았는데 깎였어요? 여기서 50주 매각했고 우리가 그럼 50주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쵸? 50주, 그러니까 여기서 100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50주를 매각을 한 거니까 50주가 남은 상태인데 한 주당 5,000원씩 깎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50주가 5,000원씩 계산을 해보면 25만원이 깎인 건데 이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난 거예요. 25만원이 평가 손실이 나면서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까 얘기했던 25만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 붕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틀린 것은 바로 3번이죠. 이 문제에서 3번을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50만 원이고 매매증권이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전에 이제 이게 늘어났잖아요. 보면은 이 12월 31일 날 시가가 25,000원으로 수정이 됐잖아요. 그쵸? 그거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거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주서원은 2022년 6월 1일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상환기간 2년, 이자율 12%를 차입하여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상승하여 2022년 10월 10일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2022년 재무제표에 뭐뭐가 나타나를 봐라 이런 내용인데 단기 매매증권을 샀어요. 매매차익으로. 그쵸?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도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거를 일부를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이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 돈을 빌린 게 상환기간이 어떻게 돼요? 2년이잖아요. 그럼 단기예요? 장기예요? 예, 틀렸죠? 나타날 수 없는 건 바로 4번 단기차익금. 여기만 보면 어려운데 얘는 그냥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기 때문에 얘가 상환기간 2년이니까 장기네 요거 딱 고르면 사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9번 문제.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맞죠?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변동되지 않는다. 아니요. 왜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더라도 시장성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기 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건 따라서 2번이죠. 무조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자, 3번.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 빈번해야 된다. 맞죠? 자, 기말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치, 즉 시가를 가지고 아까 평가하는 거 보셨죠? 자, 기말 평가 차이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이것도 맞아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뭐였어요? 유동 자산이죠. 유형 자산이 아니라.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이려면 형태가 있어야 돼요. 얘는 형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약간 말을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서 틀리게 만든 거죠. 자, 11번.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우리가 주식을 배정을 받을 때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따로 뭐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가를 계산을 해서 단가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회계처리만 하게 돼요. 즉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요. 수량과 단가를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 회계처리 방법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무상 주식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식만 더 배정받은 거니까 수량과 단가를 새로이 계산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자, 12번.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우리 자본 계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 기입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12번의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는 읽어볼게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높을 경우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평가손실로 계상한다. 공정가치는 시가고 장부금액은 내가 사들였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공정가치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손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된다 이 얘기고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매도가능증권 맞죠?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상 금액을 공정가치에 일치시켜야 한다. 예, 그 경우는 이제 실제 매도가능증권이라기보단 그 단기매매증권이 돼버리니까 장부상 금액은 공정가치에 일치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따라 옳지 않은 것은 12번의 1번이다. 자, 13번. 다음 중 재무지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우리 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상각되는 것을 정리해 놓는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대손충당금은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같이 원래는 채권인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차감해 놓는 항목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자산을 차감한다기보다는 단기 매매증권이 평가를 내려보니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손익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표시되지 않는 것은 13번의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매출 채권은 두 가지 있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자,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네, 맞네요. 제품을 매출한 후에 제품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거. 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것은요. 매출 할인이 아니라 매출 애눌이라고 해요. 할인이 아니고 애눌이에요. 그럼 매출 할인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빨리 갚아서 깎아준 거 있죠. 그런 건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얼리버드 특가 같은 경우 돈을 빨리 지불을 하니까 깎아주는 그런 특가 상품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로 인해 값을 깎는 건 애누리. 그리고 지금처럼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빨리 계산해서 깎아주는 것, 그런 게 매출 할인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매출 환입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네, 매출 환입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고요. 매출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매출 채권을 매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면 생기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4번의 2번. 자, 다음 장 넘겨서 계속 볼게요.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한 주회계는 상품의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외상 판매하고 있다. 단기 중 상품 총 매입액이 8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만원, 단기 중에 현금 회수액이 40만원이라면 기말에 미회수된 채권 잔액은 얼마일까? 자, 여기서 힌트는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했다라는 건데요. 단기 초에 영업활동을 개시했으니까 당연히 기초상품 재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액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이 매입액이 80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들여온 매입액이 매출 원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30%의 이익을 가산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80만원의 30% 이익을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남은 게 있구나. 잠깐만요. 매입한 게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네요. 요거 빼야죠. 그래야지. 왜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 플러스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해야 매출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80만 원에다가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25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판 게 55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쵸? 왜냐면 기말 상품 재고는 기말에 아직 안 팔려서 남은 것들이잖아요. 재고니까. 그러니까 80만 원어치 사와서 25만 원어치가 남았다면 55만 원어치를 판 건데 여기에 곱하기 30% 이익을 가산했다고 하니까 1.3을 해보면 71만 5천 원의 매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중에 현금 회수를 40만 원 회수했으니까 빼기 40만 원을 해보면 아직 못 받은 거는 31만 5천 원어치를 못 받았네요. 답은 4번. 이해되셨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일단 대손충당금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손은 못 받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걸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 그게 이제 생각을 해놓는 게 대손충당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또는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미지급금은 어때요? 내가 지급을 아직 안 한 거거든요. 외상매입금도 뭐예요? 내가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라 아직은 그러니까 채무잖아요. 채권이 아니라. 그쵸? 예수금도 어떤 느낌이에요? 미리 돈을 떼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받을 리가 없죠.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2번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17번. 다음 중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자, 이 회사 하는 게 뭐예요? 운동화 파는 회사예요. 건물을 사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네요. 자, 그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매입금이나 매입채무가 맞겠지만 이 회사가 건물을 사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뭘로 처리가 돼야 될까요? 이게 아니고 미지급금이요. 아직 지급 안 했잖아요. 그죠? 자, 2번. 기업이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타사 발행 사채를 취득한 경우 이를 사채로 기록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쵸?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사채를 산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면 사채로 기록하는 게 맞지만 다른 회사의 사채를 산 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샀잖아요. 즉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사채가 아니라. 자, 3번. 냉장고를 타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는 이건 사가지고 파는 거니까 냉장고가 상품이 되겠죠? 답은 3번. 4번도 읽어볼게요. 다른 회사에서 약속금을 받고 현금을 빌려줬대요. 자, 우리가 약속금을 받고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매출했다. 그러면 받으러 오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약속금은 맞는데 판 게 뭐예요? 팔았단다. 빌린 게 뭐예요? 빌려준 게 현금이잖아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약속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답은 3번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고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미지급금은 아닐 거고요. 대여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대여금이나 어음대여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18번. 주성원은 채권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2022년 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채권 잔액이 2억 원이에요. 대손충당금은 100만 원, 그리고 5월 1일 날 대손 발생은 30만 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다 하고 갔잖아. 자, 일단 여기서 보면요. 채권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했으니까
매출 채권 잔액의 2%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0.02 2%로 해보니까 400만 원이 나와요. 자, 근데 2022년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 충당돼 있던 게 1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월 1일 날 대손 발생한 게 30만 원 발생을 했으면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았었을까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 뺀 70만 원이 남은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얼마를 충당하면 돼요? 400만 원을 충당해야 된다면 현재 잔액이 지금 70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 70만 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30만 원만 채우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자, 19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상매출금에서 이만큼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외상매출금에서 떼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을 좀 뜯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라는 건, 즉 우리가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 비용으로 일단 처리를 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처리가 될 테니까 변동되는 걸 따져보아라 라는 거예요. 자, 따져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요거 저번에 적었던 표예요. 매출 이익을 빼면은, 매출 원가를 빼야죠. 원가를 빼면은 매출 이익이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 이익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은 그게 당기 순이익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이 대손 충당금은 판관비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판관비를 더 뺀다 이 얘기니까 변동되는 게 뭐가 바뀔까요? 이 밑에 있는 게 바뀌겠죠.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는 이미 바뀔 일이 없어요. 요 앞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영업이익을 일단은 여기 판관비를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건 판관비를 더 많이 뺀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는 여기 평가 문제, 당좌자산 쪽에 있는 평가 문제를 다 풀어보았어요. 어떻게 좀 풀만해요? 다 힘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재고자산에 있는 문제들을 또 풀어볼 거니까 문제 좀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